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아파트를 하나 사두면 좋겠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내 돈이 부족하니 은행 대출과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두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게 될 경우에 큰 코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작성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끝판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요,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아버지가 사촌에게 자금을 이체합니다. 사촌은 다시 오촌에게 자금을 이체하고요, 오촌과 아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금전 차입을 가장한 증여세 탈루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아들은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고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해보니 아들은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허위 계약서 작성 혐의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된 국세청의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2023년 4월 28일 날 등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상속 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라는 내용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디어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액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3자 간에 주고받은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도 차액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액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국세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금전 소비대차에 관련된 국세청 해석 및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국세청의 해석 예규인데요.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고등법원 판례인데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례입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엉뚱한 사례여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한 살인 손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가 매매 대금의 70%인 3.5억을 빌려줍니다. 상가를 구입했고요. 아버지가 임대료를 받아서 할아버지에게 70개월 동안 1.64%의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려 이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됐다 하여 이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증여로 본 것입니다. 앞의 사례하고는 달리 차용증 작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매년 7월 31일 연 2.5% 이자를 지급한 사실. 두 번째, 총 10회에 걸쳐 합계 땡땡땡원이 지급된 사실. 세 번째, 이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런 세 가지 사유만 가지고도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작성한 것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판례입니다.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증세법 제
제45조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내 자금으로 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게 45조 1항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내용인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미달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나 채무 상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0% 중에서 80%까지는 소명을 했는데 20%를 아직 소명을 못했을 경우에 그거는 20%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단 그 20%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증세법 45조 3항에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이거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그 금액은 뭘 얘기하냐면요. 재산 취득일 전,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42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총액 한도 1억 원인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총 한도 2억 원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요.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4억 원을 한도로 증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상증세법 제45조 3항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충분한 소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이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에서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여로 추정받지 않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차용증 작성할 때의 필수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원금입니다. 얼마를 빌려주는 것인지. 두 번째, 원금 상환 방법, 즉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인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건지. 세 번째, 이자율은 몇 %로 정하는 것인지. 네 번째, 이자 지급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다섯 번째, 원금 변제일, 즉 언제까지 원금을 전부 다 갚아야 되는지. 여섯 번째, 이자율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연 이자율은 몇 %로 할 것인지. 일곱 번째, 차용증 작성 연월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덟 번째,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차용증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작성 이후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차용증이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으로 정한 이자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금과 이자 상환은 차용증 작성한 대로 실지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볼 것입니다. 네 번째,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용인이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환받을 의사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사후 관리 내용인데요,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 차용증을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국세청에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라는 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상환 일자는 언제인지,
상환 금액은 얼마인지, 상환 수단을 뭘로 했는지, 이 자금은 어디서 마련해서 상환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용증 작성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차용증을 작성합니까? 대출 받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예, 공증이나 근저당 설정, 확정일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인감증명과 차용증을 간인을 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공증은 공중사무실에서 가서 받는 거고요. 근저당 설정은 그 돈으로 자녀가 아파트를 샀다 한다면 아파트에 아버지가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공증과 근저당 설정은 돈이 조금 들어갈 건데요. 확정일자를 공중사무실에서 받을 경우에는 장당 1,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변제 기한은 몇 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 법에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10년으로 할 수도 있고 20년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너무 깁니다. 5년이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나 예규 등을 참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계좌이체를 꼭 해야 되는지요? 예, 계좌이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상환 방법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요? 상환 방법은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자유롭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자율은 몇 %를 적용해야 되는지요? 2023년 5월 현재 세법상 적정 이율은 4.6%입니다. 이 이자율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대출했을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법 제41조 4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천만 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무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 대출 금액에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1천분의 46을 얘기합니다. 즉 4.6%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무이자로 차용하면 증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6%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약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4.6%와 실제 지급한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요, 3억 원 곱하기 가로 열고 4.6%에서 X%를 뺀 금액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이자율인 경우에는 증여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자율 X를 구하면요, 이자율은 1.2666%입니다. 즉 1.3% 이상으로 설정하면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유추해서 살펴보면요,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경우에 연 이자는 999만 9,999원으로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2억 1,7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출했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부모나 자녀가 재력가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차용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조세심판원 판례도 있습니다.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 증여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자를 지급하고 은천징수를 해야 되는지요?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이거를 비영업대금이라고 합니다. 비영업대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정일 즉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 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는데요. 2023년 5월에 이자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5월이 속한 연도 즉 2023년도 다음 연도인 2024년도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세청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과세 판단 여부인데요.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 원 기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 비영업대금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대상이고 2천만 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즉 비영업대금은 27.5%로 종결합니다. 차용과 증여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 금액을 5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차용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런데 4.6%를 다 받지 않고 최저 이자율로 받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만 하면 되니까요. 1,000만 원을 뺀 지급이자는 1,53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 1,530만 원에 대한 실질 이자율은 2.78182%가 될 텐데요. 5년간 지급한 이자액은 7,650만 원입니다. 이자를 지급받은 부모는 이자소득세를 27.5%를 내게 되는데요. 이자소득세는 2,103만 7,500원을 납부할 것입니다. 현금 흐름에서 지출한 금액, 자녀가 지출한 금액과 아버지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니까 9,753만 7,500원이 됩니다. 증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5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요. 증여공제 5천만 원, 그 다음에 과세표준 5억으로 보고 세율을 20%를 적용했습니다. 세액은 1억이 될 거고요.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하면 270만 원인데요.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8,730만 원이 됩니다. 현금 흐름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돈을 비교해보니 1,023만 7,500원만큼 증여세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5억 5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반환해야 되나요?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차용했을 경우에 5억 5천만 원을 반환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5억 5천만 원과 5년간 지급받은 7,65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보겠습니다. 상속세율이 50%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상속세는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납부했던 소득세 2,100만 원, 상속세 3억 원이 넘는 비용, 이 비용과 증여세 8,700만 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큰가요?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탈세 외에는 없습니다. 아등바등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차용증 쓰고 이런저런 궁리를 다 해봐야 나중에는 상속세로 다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은 증여는 투자입니다. 오늘 현재가 가장 증여세가 싸니까요. 그래서 빨리가 정답입니다. 감히 제가 제안드립니다. 차용보다는 증여가 훨씬 이익입니다. 증여를 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차용증의 작성 방법,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스타리티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